자, 시작할까요? 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챕터 13장 경기 변동 할 건데요. 이거는 약간 상식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시험에서 뭐 그렇게 막 많이 출제되거나 그렇진 않는데, 자, 뭐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 보시죠. 자, 우리 챕터 13장 경기 변동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성장과 경기 변동 할 때는요,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경기 변동 같은 경우에 뭐가 붙냐면 단기에 이게 이제 붙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은 장기적인 얘기고 경기 변동은 단기의 경기 변동 이렇게 돼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시간이 감에 따라서 여기 GDP 국민소득이라고 하는데요. 국민소득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거 이제 성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장이 이렇게 매끄럽게 되지 않죠. 그래서 이게 호황과 불황이 이렇게 반복돼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성장에서 이렇게 밑에 돼 있는 것을 경제가 침체 또는 불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성장에서 위에 상회되는 부분이 그게 이제 호황이고 약간 과열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황 또는 과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요 얘기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지금의 관심사는 요 호황과 불황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줄에 보시면 그 자본주의 시스템 시장 메커니즘은 원래 내생적인 태생적으로 불안정하긴 합니다. 그래서 경제 전체적인 활동이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경기 변동이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 개념부터 특징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경기 변동의 개념과 특징 이렇게 있습니다. 특징 이렇게요. 자, 우선 첫 번째 개념 한번 볼까요? 개념은 뭐 우리가 암기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어요. 요거는 이제 뭐 노경 대비로 제가 목차 잡아서 좀 써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그렇게까지 지금은 할 게 아닌 거고요. 그래서 그냥 쭉 편하게 그냥 느끼시고 넘어가셔도 돼요. 자, 1번에 봅시다. 경기 변동이란 총체적인 그 말을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니까 뭔가 대한민국 경제 전체적인 총체적인 어떤 경제 활동 수준인데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의 총체적인 상황을 뭐 어떤 정보에 좀 반영할 수 있을까요? 예, 우리 미리 말씀드렸는데 여기 나와 있는 GDP 있잖아. 이 GDP에 전체적인 인포메이션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GDP랑 관련해서 경제가 호황이 되면 뭐 소비도 증가하고 투자도 증가하고 고용도 살아나고 실업률은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 GDP만 보면 그 앞에 총체적인 이게 바로 GDP만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GDP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그린 게 GDP가 어떤 추세선을 중심으로 위에 올라가냐 밑에 내려가냐 그걸 보면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총체적인 경제활동 수준 이게 GDP라고 그랬습니다. 주기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현상을 말하고 일반적으로 호황, 후퇴, 불황, 회복 4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그림이 쭉 나와 있는데 이 추세선 나와 있는 거를요 제거하고요. 추세선을 제거하고 제거 후 네. 업앤다운 되는 변동만 우리가 놓고 볼 거예요. 이게 시간이잖아요. 자, 그러면 거기 그림이 나와 있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이게 규칙적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반복되긴 하는데 이게 그린 것처럼 약간 이게 언제 터닝 포인트가 바뀔지는 알 수 없거든요. 근데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매끄럽게 이렇게 호황과 불황이 이렇게 되는 거면은 다 예측 가능하겠죠. 이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호황 기간이 좀 길까요? 불황 기간이 좀 길까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자, 다시요. 이게 호황이 좀 길면 이렇게 되고 불황이 짧으면 이런 형태의 비대칭성을 보일 것이고요. 호황이 짧으면 이렇게 있다가 불황이 좀 길고 호황이 짧고 불황이 길고 이렇게요. 보통은 우리가 불황에다가 보통 이렇게 음영색 처리를 하는데 요거는 좀 아니겠죠. 그럼 이걸까요? 이걸까요? 찍어보세요. 위, 아래. 아래? 위? 아래 위? 요즘 하도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지 이렇진 않아요. 그냥 전반적으로 호황이 길었어요. 그래서 불황에다가 이렇게 음영 처리를 하면 아마 신문이나 많은 지표, 도표에서도 그래프에서도 볼 텐데 이렇게 하는데 이게 좀 짧습니다.
요즘은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위기에 봉착하고 세계 경기도 안 좋고 늘 언제 좋았던 때가 있었느냐 해가지고 사실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맨 마지막 페이지 보면 나와 있긴 한데 이게 이제 호황 길이가 좀 길고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시험 문제거리는 아니에요. 거기 보시면 저점에서 저점 또는 고점에서 고점까지의 거리를요 우리가 하나의 피어리어드 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지난번에 파도 요거 얘기하는 거 뭐 진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저점에서 이렇게 좀 좋아지는 구간 있잖아요. 그걸 이제 경기가 좀 회복된다. 앞에 보면 회복되는 추세가 되는 것이고 이제 여기가 이제 호황이 되는 것이고 점차 후퇴가 되는 것이고 후퇴되다가 여기 밑으로 내려앉게 되는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경제가 침체된다. 이렇게 왔다 갔다 반복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늘상 우리의 관심사는 이 터닝 포인트가 언제일까 그거를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사실은 뭐 거의 뭐 주사위 던지는 거랑 비슷하게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형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념 다시 정리해 보면 총체적인 경제 활동이 시간이 감에 따라서 어떻게 업앤다운 하는가 그거를 말하는 게 경기 변동입니다. 특징 한번 봅시다. 특징. 자, 우선 특징 거기 다음 페이지 거기 보시면 자, 우선 첫 번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총체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제목만 잘 보세요. 총체적인 현상. 이렇게 뭐 밑줄 치거나 해가지고 뭐 두 번 보거나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GDP와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 특히 엄밀하게 말해서는 명목 GDP가 아니라 실질 GDP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 GDP를 중심으로 했을 때 거기 보시면 살짝 참고로만 보세요. 네 번째 줄 보시면 GDP가 올라갈 때 같이 따라서 올라가고 좋아지는 게 수능적이란 말을 해요. 그래서 프로시클리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기에 수능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그 GDP랑 반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걸 경기 역행적, 카운터 시클리컬이라는 말을 써요. 역행적. 자, 이 수능적과 역행적이라는 것은 GDP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느냐? 아니면 GDP가 올라갈 때 오히려 떨어지는가? 역행적인 변수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이제 대표적인 변수가 실업률이 여기에 해당해요. 실업률. 그러니까 실업률은 어떻게 돼? 국민소득이 올라가면 GDP가 올라가면 실업률은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역행적인 변수고요. 웬만한 변수들은 다 수능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진이라든가 어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전조 현상이 있고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지진 같은 경우도 같이 막 건물이 무너지는 확 이런 게 있고 사건이 지진이 끝난 다음에 여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건이 발생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거기 보시면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실질 GDP보다 먼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선행적이라고 해요. 리딩이라는 말을 씁니다. 선행에서 나타난다 해서 선행적 이런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 동시에 밑줄 치시면 GDP가 변할 때 동시에 같이 나타나는 거 그게 동행적 거기 보시면 동행적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경제 침체라든가 호황이 끝난 다음에 뒤이어서 뒤따라서 쭉 나타나는 거 그걸 바로 레깅이라는 말을 해서 후행적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용어 정도만 잘 그냥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 뭐 이걸 가지고 뭐 어떤 게 선행 변수냐 동행 변수냐 뭐 그렇게까지는 뭐 나오기는 좀 그렇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경기 변동과 관련해서는요. 그 다음 반복성이라는 게 하나의 또 특성이 있습니다. 반복성 이렇게요.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이제 반복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주기, 뭐 정점에서 정점까지의 거리 또는 진폭, 정점과 저점까지의 격차 이렇게 얘기할 텐데 이게 반복되는 과정이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칭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이면서 비대칭적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비대칭적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보통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황이 좀 길고 불황이 좀 짧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지속성. 자, 우리 경제 상황이 뭔가 안 좋아진 것 같다라고 하면요. 이게 날씨같이 어제 좀 안 좋아졌다 갑자기 좋아지고 이런 게 아니고요. 안 좋아지면 기후랑 비슷해. 서서히 계속 안 좋아지다가
한동안 지속되다가 나중에 서서히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 전체니까 이게 뭐 조그만 돛담배 같은 게 아니라 커다란 뭐 글쎄 뭐라고 할까? 타이타닉 호보다 더 큰 그런 배야. 그러다 보니까 저 앞에 뭔가 빙하가 나타났다 이렇게 되면은 그때 이제 외치겠지. 야, 조심하세요. 그럼 이제 그때 이제 발견하고 이렇게 조타수를 키를 틀어도요. 사실은 좀 늦은 감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보면 또 그러대요. 신문에 보면은 뭐 이제 좀 약간 언론이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 위험하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언제 경제가 안 좋아졌던 적 있었느냐 이렇게 너무 하는데 안전 불감증에 걸리면 안 돼. 아니 그렇게 어떻게 보면 경제학자들이 아니면 국책연구기관이나 이런 데서 야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지표상으로 안 좋아질 것 같아 이렇게 하면 거기서 대비하라는 것이고요. 옛날에 뭐 70년대 80년대도 그런 것들이 경고등이 딱 왔으면 그 대비를 잘 했기 때문에 그나마 충격을 크게 받지 않고 넘어간 거야. 근데 만약에 그거를 아유 설마 또 뻥이겠지 이러다가는 자칫해서 이제 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처럼 큰 경제 침체 위기를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한번 나빠지면 우리나라 요즘 상황은 별로 좋지는 않다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그 이게 한동안 뭐 갔다가 내년에 삐딱 좋아지는 게 아니라 한동안 지속돼요.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잃어버린 20년, 30년 되는 거니까 여러분 생각해봐. 우리나라 경제가 언제 좋아질 것 같아요? 했더니 30년 후에 좋아질 것 같습니다. 아니 20년 후에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은 한창 경제 활동할 때 인생 다 날아가는 거잖아.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사실은. 그러니까 가능한 한 좀 이렇게 뭐 아니면 연착륙을 해서 대비를 좀 잘 하거나 그럼 이제 충격을 좀 덜 받게 되겠죠. 뭐 그렇게 하면 좋은데 아무튼 이 지속성이라는 게 사실은 경기 변동과 관련해서 되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뒤에 뭐 사실 조금 볼 기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이라는 표현이 거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공행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코 무브먼트 해가지고요. 같이 이렇게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특징만 좀 잘 한번 체크하시고요. 특징 중에서도 여기 나와 있는 요 지속성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자, 경기 변동의 국면과 주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경기 변동의 국면과 주기. 이게 앞에 그림 나와 있는 거 있죠? 그냥 그걸로 대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호황, 후퇴, 떨어지다가 불황, 회복 이런 4개 국면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밑에 뭐 수능 변수와 역행 변수 나와 있는데 그냥 참고로 그냥 보시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림 보시면 첫 번째 줄에 그림에 봤던 것처럼 정점이 있고 제일 나쁜 상태를 저점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주기라는 말, 진폭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이건 뭐 고등학교 때 사회 시간에 하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뭐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뭐 국면과 주기 해가지고 1번 국면, 주기 좀 살펴보는 건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차라리 참고 그거 한번 봐보세요. 아니 우리가 경기 침체라고 하면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경제가 안 좋으면 경기 침체라고 얘기할 것인가. 나름대로 사전적으로 정확한 건 없고요. 거기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두 번째 줄을 보시면 리세션이라고 해요. 뒤로 가는 거예요. 경기가 후퇴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약간 이거는 물가를 포함하지 않은 GDP, 실질 GDP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움직임이 뭐 뒤로 이렇게 가는 상황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물가는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재밌는 표현이 다음 줄에 보시면 아니 옆집 사람이 직장을 잃었어. 실직해서 아유 경기가 이게 후퇴 뭐 이렇게 안 좋구나 이렇게 표현하고요. 내가 잘렸어. 그러면 약간 불황 리세션이라고 하고요. 경제학자가 잘리게 되면 이제 공황 뭐 이렇게 얘기하는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다음 줄에 가보시면 전미경제연구소라 해서 MBER이라는 그런 단체에서요. 뭐 이렇게 좀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2분기 연속 GDP 성장률이 감소하면 리세션 단계에 진입했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영국의 유명한 경제 주간 저널이죠. 이코노미스트지에서는 공황을 판단하는 기준이 실질 GDP가 10% 이상 급락하거나 경기 침체가 3년 이상 계속 지속되는 경우를 공황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정답은 없고요. 뭐 그냥 내가 경제 상황이 안 좋으면 뭐 그게 침체인 거죠. 뭐 아셨죠? 자, 그 정도만 보시죠.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표가 나와 있는데요. 단기, 중기, 장기 파동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저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제가 호황과 불황 이렇게 있잖아요. 뭐 내 삶에 대한 운명도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텐데 커다란 대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안에 중간운이 있는 거야. 이렇게 이게 이제 중기파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또 이렇게 있는 가운데서 더 작은 파동이 있잖아. 오늘 하루에 바이오리듬 같이 뭐 이렇게 이 안에 짜주구리하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경제가 좋아지는 상황에서는 내가 오늘 하루 몸이 안 좋아도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상황이면은 그래도 평균 이상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 그리기는 그렇고 이렇게 짜잘한 파동을요 우리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단기 파동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대표적인 단기 파동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키친이요. 키친. 주방같이. 치킨이 아니에요. 키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노란 색깔에 해당하는 것처럼 약간 중기의 파동이 있습니다. 중기 파동은 뭡니까? 라고 하면 쭈글라. 뭐 그냥 사람 이름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사람. 요 사람 이름은 알아두시면 좋은데 쿠즈네츠 이렇게 얘기합니다. 쿠즈네츠. 그리고 아주 큰 장기의 파동이 있습니다. 이 하얀 색깔. 이게 이제 장기 파동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름도 길죠? 콘트라 TF 이렇게 얘기해요. 콘트라 TF. 자,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좀 이렇게 잘 태어났어요. 그래서 단기부터 장기로 갈수록 두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긴 글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대충 감만 잡으세요. 오른쪽 끝에 발생 원인 나와 있는데 키친같이 제일 짧은 거는 이제 재고라든가 공장의 어떤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해당합니다. 기간 먼저 볼까요? 그래서 기간을 살짝 먼저 보면 살짝 거기 보시면 40개월 돼 있잖아. 그냥 이렇게 하세요. 그냥 정확하게 할 건 아니니까 5년 2배씩 늘리세요. 10년 20년 뭐 한 40년 이렇게 보시면 얼추 들어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 이름도 뭐 긴 순서대로 두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하면 되겠고 2배씩 5년부터 50, 20, 40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키친 파동 다시 한번 보시면 거기 나와 있는 재고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아니면 공장의 설비 투자 같은 거 설비가 어떻게 되는가 이게 이제 좀 제일 짧은 그거고요. 재고 설비요. 설비를 밑에다 합시다. 설비 투자가 요거에 해당하는 거에 해당하고 이제 반도체 생산 라인이나 설비 그 큰 거 보시면 되겠고 꾸준했지는 이제 20년이 뭐 건축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건축 투자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꾸준했지 파동은 경제 성장률 하는데 뭐 건축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기술 혁신이라든가 아니면 엄청난 그 전쟁 같은 거 있잖아. 1차, 2차 세계대전 같이 큰 게 뭐 한 3, 40년, 40년마다 이렇게 펑펑 터지고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제 발견해내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나마 우리가 이제 시험으로 볼 만한 것은 거기 나와 있는 경기 변동 관련된 지수, 네, 이 정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앞에 거는 그냥 상식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셔야 될 지표가 경기종합지수 이렇게 있어요. 경기종합지수. 이게 가장 대표적인 지표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컴포짓해서 CI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경제활동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며 방향과 언제 얼마나 크게 변할 것인가를 이렇게 나타내는 지표예요. 뭐 통계청에서 매월 작성하게 되는데 자, 밑에 선행, 동행, 후행 앞에서 아까 본 거 있었죠. 그래서 선행 이건 경기 어떤 현상이 나타나기 이전에 나타나는 징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동행은 이제 무슨 메르스나 코로나 바이러스 같이 뭔가 낌새가 이상해. 그게 선행이고 지금 막 퍼지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 그리고 이제 그게 끝나고 나서 뒤에 나타나는 현상을 후행 지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다 할 건 아니고 그냥 살짝 감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표를 보시면은요. 선행 종합 지수 정도만 살짝 보세요. 재고 순환 지수. 재고가 뭔가 자꾸 주는 거야. 재고 창고에 쌓아놨는데 선반에 있는 가게에 있는 물건들이 없어지고 재고를 갖다가 배치를 하다 보니까 뭔가 좋아지나 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생산과 관련한 것 중에서 거기 보시면 재고와 관련된 게 선행지수에 해당하겠고요. 또 두 번째 경제심리지수.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이 느낌인 거죠. 왠지 내가 합격할 것 같다 이런 것 같이 기업뿐만 아니라 소비자들 그런 심리지수.
다음에 거기 보시면 투자와 관련해서 기계류 내수 출하 지수가 있고 건설 수주액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수주한다는 거는 이제 아파트 주문이요 건설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거기 이제 미리미리 주문 신청을 하는 거죠. 또 수출입 물가 비율, 또 코스피와 주가라든가 아니면 코피라고 썼네요. 코스피와 거기 보시면 장단기 금리 관련된 거, 장단기 금리 격차예요. 금리 차이, 장단기 금리 차이, 뭐 이렇게 됐지? 죄송해요. 그 장단기 금리 차이인데 단기와 장기의 금리 차이예요. 금리 차이. 여러분 보통 단기와 이자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기 이자율을 비교해 보면은요. 여러분 어떤 이자율이 훨씬 더 좀 비쌀까요? 높을까요? 단기와 장기 이자율 금리. 장기가 좀 비싸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저 100만 원 좀 빌려주세요. 그럼 제가 내일 당장 드릴게요. 이게 단기거든. 저한테 100만 원 좀 빌려주세요. 제가 10년 후에 드릴게요. 그럼 그거 어떻게 믿어? 거기 10년까지 또 내가 돈을 빌려준 거로 나는 쓰지 못하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훨씬 더 비싸요. 뭐 내가 오래 기다려야 되고 훨씬 더 금리가 높다는 거죠. 게다가 못 받을 위험, 리스크까지 감안하니까 장기 금리가 훨씬 더 이렇게 높은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단기의 이자율 금리랑 R이라고 쓴 거예요. 장기 이자율이 원래 이게 일반적으로 정상인데요. 이게 만약에 뒤집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이렇게 뒤집어져가지고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야. 이거는요, 앞으로 미래의 어떤 금리가 불확실성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경기가 엄청 안 좋아질 거라는 그 시그널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한 10월, 11월에 뭐 이렇게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다 해서 신문에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징조가 이렇게 보이면 경기 침체가 왠지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징조라고 이렇게 쭉 얘기합니다. 이것도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아무튼 장단기 금리 차이라든가 코스피라든가 코스피 지수, 심리 지수, 재고 이런 것들이 선행 종합 지수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행 있고 후행에는 뭐 취업자 수가 어쩌고 뭐 등등등 이런 거 있는데 뭐 그걸 다 암기하시거나 그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시험에서도 가끔 나오긴 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뭐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니까 요 정도만 잘 봐주세요.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 두 번째는 기업 경기 실사 지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업한테 물어보는 거야. 경기 실사 지수. 뭐 택시 운전사나 아니면 식당이나 이런 데 보면 왠지 경기 분위기 아는 것처럼 기업들이 이제 대비를 해야 되잖아. 올해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작년 연말부터 뭔가 사업 계획서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럼 기업은 예상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모든 이용 가능한 정보를 다 사용해서 삼성 같은 그런 데에서는 제대로 우리나라 국가 정보망 비슷하게 해가지고 수집해가지고 어떻게 계획을 짠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어떤 기업들의 활동이나 실적, 계획 그런 것들, 경기 동향에 대한 기업가 자신들에게 의견을 직접 물어서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BSI예요. 뭐 BTS 막 이렇게만 헷갈릴 수도 있는데 비즈니스겠죠. 서베이예요, 서베이. 그래서 인덱스가 되는 거예요. 기업들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100개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정체 응답수가 이렇게 있으면 분자에는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는 기업이 있고 떨어질 거라고 예측하는 기업이 있어요. 만약에 딱 반반이라고 할게요. 그럼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는 기업이 반,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기업이 반 이렇게 되면 이거 값은 빵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100% 해서 100으로 만들면 근데 이게 빵이 이렇게 0이 된다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모든 기업들이 내년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값이. 그럼 이게 값이 여기가 100이 되겠고 이게 빵 이렇게 되겠죠. 이건 모든 기업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1 이렇게 될 거니까 이게 100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모든 기업이 나빠질 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값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기업이 없어. 다 나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100. 이게 마이너스 100에서 마이너스 1 돼서 마이너스 10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두 다 좋아질 것 같으면은 이게 이제 100 되고 빵이 되면은 이거는 뭐 반반 이렇게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 100 돼버리면은 이거는 다 나빠질 건데 이게 자꾸 0을 기준으로 하니까 좀 불편한 것 같아. 그래서 뭐 이거 지수 만드는 사람 맘인데 뒤에다 그래서 100을 더해줘요. 그럼 이게
모두 다 나빠질 거라고 생각해서 이게 마이너스 100 되면 플러스 100 해주니까 0 돼가지고 0을 기준으로 해서 좀 계산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기업이 다 나빠질 거라고 생각하면 제로가 돼요. 그리고 모든 기업이 다 좋아질 것 같다라고 하면 200이 됩니다. 그래서 뭐 출제된 적은 없긴 한데 레인지가 0에서부터 200까지가 그 최대값, 최소값이다 라는 거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시험에서는 출제된 거 없는데 무슨 뭐 그냥 뭐 한경, 매경, 테스트시니 뭐 이런 뭐 그런 시험 있잖아요. 그냥 경제 상식 물어보는 그런 데서는 나올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뭐 글쎄 뭐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 상식으로 좀 봐두시기만 하세요. 자, 맨 마지막 제줄에 보시면 어떤 주관적인 심리적인 기업가들에게 물어보는 거니까 뭐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하는 건 아닙니다. 다음 소비자한테도 물어봐야죠. 그러니까 소비자 기대지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소비자한테 물어보는 거야. 아, 소비자님들 경제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 좋아질 것 같아요. 왠지 몸이 찌뿌둥하면서 안 좋아질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뭐 지역별 2천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경기, 또 생활 형편, 소비 지출 등등등 6개월 전과 비교해서 어떻게 삶이 나아졌습니까? 뭐 그렇게 물어보는 건데 역시 이건 시험 문제거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그냥 이것도 참고로 보세요. 마천루 지수라고 하는데 거기 세계에서 2009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초고층 건물들이 거기 막 나와 있어요. 근데 오른쪽 지표를 한번 보시면 어떻게 돼요? 쿠알라룸푸 지표라든가 뭐 대만 지표라든가 두바이 금융 지표 이런 거 보면 어떤 초고층 건물을 이렇게 짓는 과정에서는 뭔가 경기라든가 주가가 확 올라가요. 뭔가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상징적으로 드는데 그게 완성이 되면 그 다음 주가가 팍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돼? 약간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떤 심리 경제학자 하는 사람들이 요걸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 블러블러 나와 있는 것처럼 평균보다 키가 큰 사람들, 키가 작은 사람들이 주목받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동이나 세 번째 줄에 큰 목소리, 보스처럼 행동하는 성향을 보이는 게 국가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왠지 초고층 빌딩을 지으면 이게 자기가 불안하니까 이제 막 그렇게 되는 징표고 그 건물이 완성이 되면 그렇게 되면은 경기 침체가 확 오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이건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한 거고 밑에 나와 있듯이 우리나라 벌써 지어지긴 했는데 서울의 잠실에 롯데월드타워가 이제 완성되기 전에 나온 책을 보고 정리했거든요. 대중의 직관이라는 책을 보고 했는데 그게 이제 딱 완성되면 우리나라 경제 위험하지 않을까? 뭐 이제 과연 맞을까 틀릴까 해가지고 뭐 나와서 이제 한 건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회 징표 있잖아. 우리가 이제 경제학자들은 어떤 정형화된 정확한 객관적인 지표를 갖고 하는데 우리가 무슨 뭐 명탐정 홈즈나 이런 사람 보면 옆에 작은 그 뭐 천재적인 그거라기보다는 뭔가 관찰력이 뛰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밑에도 보면 경기 지표를 판단하는 여러 가지 지금 뭐 프린스턴으로 옮겼는데 크루그만 교수는 TV를 봤더니 코믹 광고가 많아지면 야 이게 좋은 거다. 얼마나 신나고 즐겁겠어. 너무 합격하고 하면 다 세상이 좋아 보이니까 코믹 광고 나와도 하하하 웃고 이러는데 떨어지면 이렇게 뭐 웃음이 나오겠어요. 근데 코믹 광고 하면 안 되지. 그럴 때는 뭔가 그냥 조용히 회사 이름만 반복하는 그런 광고를 하게 되고요. 프랭크라는 교수는 버거킹이라든가 맥도날드 점원의 나이를 보고 판단한대요. 저번에 나이가 면도를 막 해야 될 정도로 나이가 많은 뭐 아니면 저 이상 되는 사람들은 뭐야 지금 맥도날드 알바할 상황이 아니잖아. 근데 30, 40대 사람들이 막 직장을 잘렸어. 그렇게 되니까 뭔가 가족이 있고 먹어야 되니까 알바까지 뛰어든다. 근데 아니 왜 저런 사람들이 알바하러 왔지? 이러면 경기가 아주 안 좋다는 거고 알바생을 구하기가 힘들고 뭐 대학생이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면 아 경기가 좀 좋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 이제 대학원 진학률로도 봐요. 대학원에 막 사람들이 많이 오면 경기가 안 좋은 거야. 취업이 안 되니까 아 대학원 가서 실력 좀 더 입대 해야지. 아니면 막 시험 응시생들 늘어나. 요즘 막 각종 시험 응시생들이 막 늘어나고 있어요. 경기가 안 좋은 거지 뭐. 경기가 좋으면 아 누가 대학원을 왜 가? 빨리 직장 잡아가지고 뭐 떼돈 벌고 막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낫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 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거기 아니면 집을 수리하거나 에어컨 설치해서 이게 전화 걸어서 호출했는데 빨리 와. 그러면 이게 돈이 급하구나 이렇게 되니까 경기가 안 좋구나 이거고 늑장 부려. 됐어요. 지금 여기저기 갈 때도 많은데 일주일 후에 갈게요. 뭐 이렇게 하면은 경기가 되게 좋군.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스타벅스에 뭐 쪼잔하게 커피 농도 가지고도 보기도 한대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담배꽁초 길이를 요즘은 길거리에 담배를 버리지 않아서 근데 옛날에 담배를 버렸는데 담배 피고 있다가 아차 강의 시간이다. 그럼 이게 긴 장초인데도
경기가 좋으면 그냥 버리는 거야. 버리고 그냥 빨리 강의 들어가는데 경기가 안 좋아. 그리고 막 사람들이 왠지 돈도 없고 이렇게 되면 강의 시작했다 그러면 담배 피다 이거 장초 이거 왜 버려? 이걸 주머니에 넣었다가 다시 펴야지 다음 쉬는 시간에. 이러니까 길거리에 떨어진 돋보기로 담배꽁초 길을 딱 보고 이 긴 게 떨어져 있으면 경기가 좋구만, 먹고 살만하구만. 사실 그것도 되게 중요해. 우리가 얘기하는 무슨 뭐 경기 종합지수 이거 말고 세상을 보니까 여러분들도 주가를, 주식을 투자를 하던가, 뭐 이런 것들, 뭐 집, 부동산 이런 것도 꼭 공식적인 지표가 제일 좋긴 한데, 그 외에 다양한 지표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그럼 그것도 좀 재밌긴 하죠. 저는 이제 노무사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요즘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어떤 답안지를 어떻게 글씨체와 어떤 체계로 이렇게 쓰고 그림은 어떤 식으로 그리는 친구가 보통 이렇게 노경에서 고득점을 받나 뭐 이제 그런 걸 그래서 제가 가능한 한 직접 채점을 하려고 하거든. 그래서 요 정도 답을 쓰면 한 요 정도 점수가 나오는구나 뭐 그런 걸 예측해야지 저도 좀 뭔가 이렇게 가늠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래야지 이제 채점하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쓰면 점수를 좀 잘 주는구나 그런 것도 자꾸 자료를 모아야 되니까 뭐 그렇긴 한데 이렇게 답안지 보면 왠지 이렇게 답안지가 이렇게 좀 잘 주고 싶은 답안지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저도 유도를 하려고 하는데 뭐 물론 내용이 당연히 중요하죠. 내용이 당연히 중요한 건데 내용이 뭐 비슷비슷하면은 사실 포장도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뭐 그런 걸로 딴 데로 샜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공식 지표 말고 사회적인 징표를 가지고 경제가 지금 호황인지 불황인지 뭐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겁니다. 자, 경기 변동과 관련된 이론 뭐 없습니까? 예, 맞아요. 우리 이제 보통 경제학 시험에서는 경기 변동과 관련된 이론들 봐야 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그닥 뭐 많이 이렇게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실업과 인플레이션, 뭐 나중에 AS 곡선, AD 곡선 이게 사실은 다 경기 변동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거기에 다 경기 변동이 포함되어 있어서 따로 막 그렇게 물어보진 않지만 이것도 살짝 상식으로 봐주세요. 자, 우선 첫 번째 이론의 쟁점 거기 나와 있는데 쟁점은 별거 아니고요. 아니 왜 경기가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거야? 그런 것들에 대한 원인 이런 것들을 많이 옛날부터 파악하려고 노력을 해왔고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전통적인 경기 변동 이론 한번 볼게요. 전통적인 이론. 자, 우선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했더니 태양 흑점설이야. 이거 장난해요. 뭐 이거 뭐야? 아니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거 봤을 때는 태양의 흑점의 개수가 많이 늘어나고 뭐 적어지고 이거에 따라서 세계 경제가 호황 불황 이랬는데 이 점 치는 거랑 똑같아 보이잖아. 근데 또 가만히 보면 이해는 가더라고. 옛날만 해도요. 그 농경 시대였잖아. 태양의 흑점의 개수가 많아지고 적어지면 그거에 따라서 태양의 복사열이 지구에 오는 게 달라진대요. 그래서 이 기온 현상에 영향을 미쳐서 농작물의 풍년과 흉년이 이게 달라졌대. 그래서 저도 이제 그래서 느낀 거지. 처음에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을 땐 지금 장난에 태양의 흑점 개수 갖고 호황 불황을 예측해라고 했는데 또 가만히 보니까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그래서 일부러 거기다 그렇게 써놓긴 했어요. 운에 맞게 이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또 보면은 다 뭐 인과관계가 또 있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설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잘 모르는 상황에서는 야 이게 뭐 편법이지 뭐 이렇게 뭐 이상하지 뭐 이렇게 하는 건데 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것도 뭐 다 뭐 이유가 있대. 뭐 까마귀랑 배와의 뭐 전생에 무슨 인연관계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무슨 뭐 불교 다니는 어떤 사람은 업봉 어쩌고저쩌고 해서 다 그거 있대. 우리가 봤을 때는 아무런 인과관계 없는 거라 하는데 또 보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 정도 보시고요. 다음에 은행에 신용창조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용창조.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경기 호황과 불황의 경기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자, 첫 번째 줄만 밑줄 치세요. 여유 자금 있잖아요. 이게 신용이 이제 여유 자금이야. 여유 자금. 아니 은행이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것도 이제 바보 같은 짓이거든. 빨리 필요한 사람한테 돈을 대출해줘서 빌려준 다음에 이자 수익을 얻어야 되는 거니까 여유 자금이 은행이 되게 많으면 그걸 갖고 막 대출을 막 빌려 쓰세요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지난번에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도 마찬가지죠. 능력 없는 사람들한테도 갚을 능력이 있나 없나 확인하지 않고 막 빌려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쫙 붐이 일어나다가 어느 순간에 그게 갑자기 팍 꺼지게 되면 이제 갑자기 거품이 팍 꺼지면서 이렇게 침체가 확 오게 되는. 그래서 은행의 호틀이라는 학자는 그걸 가지고 은행의 신용 창조 가지고 뭐 얘기를 합니다. 뭐 이건 화폐금융론 파트에서 다 조금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유 자금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은행에 관련된 원천 요인이 있고요. 다음 과잉 투자설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또 투자에 초점을 맞추세요. 투자설. 투자에 밑줄 하나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투자라는 게 경기의 호황 불황에도 영향을 많이 받긴 하지만 또 호황 불황의 경기 변동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그 투자설. 그리고 거기 보시면은 세 번째 줄에 빅셀은 저축과 투자를 일치시키는 게 이제 이게 실질 이자율 느낌인데 자연 이자율이라고 했어요. 그것만 상식으로 좀 봐주세요. 아니 우리가 돼지를 기르게 되면 새끼를 얻게 돼요. 1년이 지나게 되면 그거랑 비슷한 거야. 돈을 투자하거나 빌려주게 되면 그 사람이 새끼를 쳐가지고요. 뭐 10% 이자를 준다 하면 100원을 빌려줬더니 뭐 1년 후에 100원에다 플러스 10원을 얹어서 나한테 주는 거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새끼 치는 거 비슷하게 얼마의 이득, 기다림이 붙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자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살짝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과소소비설 해가지고 과소소비설. 이게 그 투자, 소비 이런 것들이 다 총수의 한 요인이 되는 건데 이 소비가 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소비가 중요하다, 수요가 중요하다 해가지고 얘기하는 게 뭐 우리가 차차 보게 될 거기 케인즈, 멜더스, 막스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전통적인 얘기니까 그냥 이런 게 있고 나름대로 그랬나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세 번째는 자 현대적인 경기 변동 이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대적인 아이고, 왜 이렇게 자꾸 마음이 앞서가나? 현대적인 이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밑에 첫 번째 보셔야 될 거는 승수 가속도 이론인데 요거는 승수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셔야 돼. 그래서 다음 챕터에서 얘기 주로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승수는 우리가 이제 뭔가를 충격을 줬을 때 나비 효과 비슷하게 몇 배 이상의 충격이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농사 시험에 뛰어든 거 잘 하셨고요. 그냥 합격으로 끝내시면 더 좋을 것 같아. 물론 자기 길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불합격되는 게 인생을 길게 놓고 보면 더 좋은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너무 낙담하지 마시되 열심히 했으면 합격을 한번 하시면 이게 합격하면 노무사라는 자격증 이게 뭐에 써먹습니까? 그건 여러분들 하기 나름이지. 가끔 보면은 무슨 뭐 공부하기 전에도 그냥 무슨 자격증이 변호사가 어떠니 회계사가 어떠니 이러는데 아니야. 요즘은 자격증이요. 그거 자체로 옛날에 뭐 변호사 하면 얼마의 연봉, 뭐 소득과 이런 게 예측 가능한데 요즘은 그런 게 없다니까. 저 축구 선수 할래요? 좋아요? 아니, 손흥민 같이 뜨면은 잘 되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또 망하는 거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무사 시험을 봐가지고 얻게 되는 자격증을 얻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인생에 커다란 이제 디딤돌이 돼가지고 이렇게 더 날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바로 승수 효과예요. 몇 배 이상의 효과를 거두게 되는 거기다 속도가 더해지는 거야. 가속도 효과까지 발생하게 되는 이게 이제 컴퓨터가 발전하고 수학이 발전하면서 최근에 사무엘슨을 중심으로 해서 더 발전시키게 되는 건데 그 원리에 대해서는 오른쪽에 넣어놓긴 했는데 다음 챕터에서 조금 얘기하니까 그냥 잠깐 키핑해 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밑에 참고는 상식으로 봐주세요. 이것도 이제 하우스푸어 같이 가계부채가 워낙 심각해져가지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난리도 아닌 건데 뭐 아무튼 그게 하나의 시한폭탄으로 이제 터질 위기가 있는 등등등 이렇습니다. 뭐 그래서 그냥 상식으로 한번 보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게 이제 전통적인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 되고요. 최근에 등장한 이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경기 변동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황과 불황이 왔다 갔다 반복하니까 이게 불균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는 거야. 누가 여러분들의 삶을 딱 봤어. 지금 뭐 하세요? 직장 다니세요? 구정이나 설 추석 때 딱 봤더니 아니요 저 지금 직장 안 다니는데요. 이러면 아이고 어떻게 실업자고 이게 아니거든. 여러분들은 나름대로의 지금도 균형 상태예요. 균형 상태인데 또 다른 균형 상태로 가기 위해서 자격증을 준비하는 과정이고 자격증을 합격해서 따게 되면 지금의 균형 상태에서 또 다른 균형 상태로 가는 잠깐의 과도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게 야 경기 변동이라는 자체가 불균형이고 나쁜 게 아니라 내가 도약하기 위한 균형의 연속 과정이다. 내가 뭐 지금 죽었어? 어디 아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아이디어의 전환이에요. 균형 경기 변동 이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기 변동 이론. 그래서
요게 이제 최근의 경기 변동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나 밑줄 치시고요. 요건 객관식 때 제가 균형 경기 변동 이론 할 때 뭐 MBC, RBC에서 실물적 경기 변동 이론, 화폐적 경기 변동 이론 해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 드리고 그냥 그 문제 한두 개 풀고 그냥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다시 이렇게 할게요. 이런 거 우리 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게 있나 보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 이게 입문용이라서 그냥 보는 거고, 우리가 이제 총수요, 총공급 얘기하는 게 경기 변동이고, 그나마 나올 거 하나 고르세요 하면은 요 균형 경기 변동 이론인데, 그냥 경기 변동 상황이 거기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줄 거기 설명이 있는데, 전통적으로 경기 변동이다라고 하면 불확실한 상황에서 외부 충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균형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줄 보세요. 오히려 시장 기구를 신뢰하는 고전학파 쪽에 가까운 학자들이 얘기하는 건데, 다음 줄에 보시면은요, 소비자, 기업, 생산자 이런 사람들이 다 합리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나름대로의 최적 상황을 우리가 선택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다음 줄에 슈퍼마켓에 줄이 있단 말이야. 줄이 있으면 나쁜데 사람들이 줄이 없어지잖아요. 자꾸 없어지는 거 아닌데 그 줄에 있는 10번째 사람의 줄 서 있는 사람은 계속 바뀐다고요. 이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줄이 있다라는 거는 오히려 여기가 맛집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게 나타나는 현상이고 균형 상태에서 또 다른 균형으로 가는 거니까 이 불균형이 아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되었고요. 그걸 균형 경기 변동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충격이 화폐 때문에 발생하는 것을요. 밑줄만 칠게요. 밑에서 세 번째 줄에 화폐적 균형 경기 변동 이론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통화량을 갑자기 늘리거나 줄이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합리적 기대를 하는데 예측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줄 밑줄 치세요. 실물적 균형 경기 변동 이론, 그 RBC라고 합니다. 리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두 가지가 있어요. 실물적이라는 것은 거기 보시면 뭐 실물적인 생산성 충격이라든가 노동시장의 변화라든가 새로운 자원이나 에너지가 개발됐다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 근데 그게 이제 변화하는데 그게 이제 불균형이 아니고 균형 상태에서 또 다른 균형 상태로 가는 것이다. 뭐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정신 없으니까 그런 용어들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문제 정도 이론상 공부한다 해서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균형 경기 변동 이론 요 정도 보시면 되는데, 화폐적, 실물적 그 두 개 보시면 되겠고, 요 승수는 다음 챕터에서 살짝 할 거고요. 요건 너무 옛날 얘기니까 좀 그렇고, 요쪽에 경기 변동 지수에서는 뭐 이거는 다 이제 심리학자 같이 이렇게 사람들의 심리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인문이나 신문에서는 좀 의미 있지만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설문조사에서 앙케이트 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이번에 뭐 경기가 좋아질 것 같습니까? 그게 뭐 무슨 상관이에요? 이번에 합격할 것 같습니까? 이거 뭐 그냥 물론 개인 느낌은 있지. 그렇긴 하지만은 뭐 그렇고, 그나마 이제 나오면 경기 종합 지수인데 그 중에서 하나 정도 하면 선행 지수 요거 정도 하나 보시면 되겠고, 요런 걸 내긴 좀 그래요. 요즘 교수님들 옛날에는 저 다닐 때는 이런 것도 많이 냈어. 뭐 다음 중 뭐 긴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뭐 이렇게 좀 그렇죠 요즘은. 그래서 이제 특징, 이제 경기 변동과 관련된 특징 요거 총체적, 반복적, 지속적, 공행적 한 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보시고 우리나라 경기 변동과 관련해 가지고요, 그냥 거기 있는데 그냥 눈으로 쓱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13페이지에 가보시면 거기 우리나라 경기 변동 해가지고 쭈루룩 있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표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거 지나고 나서 그때가 저점이었군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의 신림동에 있는 상황이 어떻게 인생의 암흑기인가? 암흑기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인생의 또 절정기일 수도 있어. 모르지, 지나고 나니까. 그래도 신림동에 있었을 때가 가장 행복했어. 아무 생각 없이 공부만 하니까.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옛날에 시험 공부를 막 했었는데 신림동에 있으니까 막 암흑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알고 봤더니 그때가 제일 행복해서 더욱더 자꾸 상황이 안 좋아지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보시면은 정점, 저점 이렇게 지나고 나서 판단하는데, 자, 지속 기간을 한번 보세요.
확장기랑 수축기가 있는데 대충 어때요? 확장기가 밑에 평균 내보면 33개월, 수축기가 한 18개월 정도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이거 이쪽으로 오시면 확장기가 한 2배 정도 더 깁니다. 그리고 수축기가 좀 짧다 그런 정도는 상식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과거에 이제 72년서부터 이제 경기 변동이 어떤가 우리가 통계청에서 측정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기 변동에 대한 얘기를 뭐 가볍게 그냥 정리하고 다음부터가 사실 우리 진짜 입니다. 아셨죠?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